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정말 이래도 되나. 배짱이 좋은 거야. 뻔뻔한 거야. 네가 여기 왜 와? 부탁드릴 게 있어 왔습니다. 범수와 세리는 오랜만에 둘만의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시켜놓고 기다리던 세리는 교수님 손 좀 줘보세요 하면서 범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갑자기 손을 왜 쓰다듬는 거야? 한이와 저를 지켜줄 귀중한 손이잖아요. 교수님이 지켜주신다고 해서 저 엄청 든든했어요. 세리 너도 참. 범수는 그 말에 쑥스러워하면서 세리를 사랑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범수가 세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정말 이래도 되나? 나하고 한이한테는 네가 함께 해주는 게 너무나 좋지. 그런데 세리 네가 나중에라도 후회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해.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제가 교수님과 한이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면서요? 세리야, 넌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사랑스럽고 따뜻한 사람이야. 너를 알게 될수록 너를 더 믿고 싶어지거든. 에이 전세리 네가 더 좋아져 이럴 줄 알았는데 믿고 싶어진다고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의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한이 엄마가 갑자기 떠난 것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일 거야. 그 말에 세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범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는 두 사람의 설렘과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범수에게 한 통이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나영은이 보낸 한이 양육권 소송 통지서였습니다. 범수는 도대체 이 여자가 뭘 믿고 이런 무모한 소송을 벌이는 건가 싶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불리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요? 전혀 없으시죠. 상대 측은 과거에 아이를 유기하고 그동안 전혀 양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교수님은 홀로 양육을 책임지신 것은 물론 안정적인 직업과 확실한 부양 능력도 있으시죠. 게다가 한이를 돌봐줄 대가족이 함께 살고 있으니 정서적으로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상대가 아무리 친모라 하더라도 현재 양육 상황이 훨씬 좋다는 것을 법원이 분명 우선시할 겁니다. 범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양육권 재판이 있는 날, 재판정은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피고석의 범수는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는 생각에 큰 걱정 없이 판사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와 독수리술도가 식구들 역시 조용히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측에 팽팽한 변론이 있었고 드디어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양측 최종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 아동 오한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생물학적 친모인 원고 나영은은 양육 경력은 없으나 법적 친권자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 오범수는 오한이를 돌보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왔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판사는 잠깐의 침묵 끝에 다시 판결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동이 생물학적 친모와의 유대를 회복하는 것 또한 장기적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며 원고의 현재 생활 환경과 혼인 상태, 그리고 재정적 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오한이의 양육권은 원고 나영은에게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판결이 끝나자 범수와 술도가 식구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세리는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고 범수는 판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있을 수 있는지 범수는 변호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아무래도 장재형 회장 측에서 판사에게 손을 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재심을 준비하는 동시에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추적해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범수는 사법부의 비리를 어떻게든 밝혀서 한이를 지킬 것이라고 결의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광숙도 다가와 범수의 손을 잡으며 우리 함께 힘을 보태요. 도련님 혼자 싸우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한이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누군가가 독수리술도가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누구세요 하며 광숙이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영은이라고 합니다.
한이 엄마예요. 광숙은 법원에서 봤던 그 여자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이신가요? 광숙이 나영은을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긴요. 한이를 데리러 왔죠. 광숙은 순간 놀라 안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감기 기운으로 미열이 있는 한이를 세리가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 세리 씨 큰일 났어요. 한이 친엄마라는 여자가 한이를 데리러 왔어요. 빨리 범수 도련님께 연락하세요. 세리도 놀라서 곧장 범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술도가 대문 앞으로 나와 나영은을 막아서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 한이 못 데려가요. 재판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무작정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학생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한이 어딨어? 지금 한이가 아파요. 어젯밤부터 열도 있었고요. 교수님한테 연락했으니까 오시면 그때 말씀 나누세요. 나영은은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한이가 아프다고? 아픈데 병원 안 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이 애를 언제 길러봤다고 한이를 보고 있냐고요? 그녀는 세리를 나무라듯 말한 뒤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정법원 1심 판결문입니다. 한이의 양육권은 생모인 원고 나영은에게 인도함이 타당하다. 이 판결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해요. 거부하면 법적으로 강제 집행할 거예요. 세리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나영은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범수 오빠 와도 소용없어요. 일단 한이 데려갈 거예요. 한이 빨리 데리고 나오세요. 안 그러면 제가 직접 들어갈 겁니다. 이에 광숙이 소리쳤습니다. 어딜 들어옵니까? 맘대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거예요. 도련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대문 앞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뒤덮였습니다. 얼마 후 범수가 급히 도착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한 뒤 나영은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한이 바로 못 데려가게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해놨어. 그 결정 나오기 전까지 한이 데려가는 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네. 엄마라면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이한테 얼마나 큰 충격인지 고려해야 할 거 아냐. 그러자 나영은은 눈을 치켜뜨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런 것도 생각 안 했겠어요. 지금 한이를 잘 돌볼 준비도 다 돼 있고 환경도 완벽하게 마련했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야겠어요. 경찰 부를까요? 아님 그냥 조용히 한이 내줄래요?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누구도 섣불리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범수가 강수에게 한이 데려와 하자 강수가 안채에서 한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한이는 낯선 기운을 느꼈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빠에게 팔을 뻗었습니다. 범수는 한이를 쓰다듬으며 나영은에게 넘기면서도 한이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한이는 낯선 손길에 울음을 터뜨렸고 나영은은 재빨리 대기하던 기사를 불러 한이를 태우고는 술도가를 빠져나갔습니다. 범수는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항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이는 아빠 품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술도가 식구들의 가슴엔 절망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이가 새로 옮겨진 집은 서울 강남 중심에 자리한 고급 빌라였습니다. 세련되고 모던한 인테리어, 자동 조명과 냉난방 시스템, 정원엔 분수가 솟구치고 있었고 아기를 키우기엔 과분할 만큼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쓸쓸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이는 그곳에 도착한 첫날부터 밤낮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낯선 환경과 낯선 손길에 놀란 듯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나영은은 한이를 낳았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인지 무턱대고 한이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한이야 왜 그래니? 이건 애기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야. 나영은은 침대 옆에 서서 한이를 안고 비싼 장난감도 흔들어 보았지만 한이는 품 안에서 몸을 비틀며 더 크게 울어댔습니다. 결국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에 나영은은 집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소아 전문의 박주형 교수님. 지금 당장 자택으로 모셔와줘요. 우리 한이 상태가 이상해요.
그렇게 불려온 박 교수는 자신의 휴대용 진료 가방을 꺼내고 조심스레 한이를 진찰했습니다. 그와 함께 동행한 전담 간호사는 심박계와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세팅했고 방 안은 순식간에 응급진료소처럼 바뀌었습니다. 지금 감기 기운에 고열과 구토 증세가 겹쳐 있고 심리적 긴장 반응이 큽니다. 아이가 이렇게 낯선 공간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의사의 진단에 나영은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계속 증세를 지켜보는 수밖에요. 아기가 익숙한 환경을 좀 조성해 보시고요. 사모님 건강도 생각하셔서 전담 유모를 구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네요. 다음 날, 나영은은 고급 유아돌봄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베테랑 유모를 고용했습니다. 유모는 하루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돌보았지만 한이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유식을 먹다가 고개를 돌려버리기 일쑤였고 밤에는 울음을 멈추지 않아 한밤중까지 계속 안아줘야 했습니다. 그때 거실 맞은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샤워 가운 차림의 장재형 회장이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대체 몇 시야 지금? 애 우는 소리에 잠도 못 자겠어. 나영은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이가 아파요. 지금 고열이 나서 오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입원시키든가. 왜 이 집에서 이 난리야? 나 내일 이사회 있는 거 몰라?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마. 장 회장은 짜증을 내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나영은은 한이를 아는 유모에게 최대한 안방과 먼 쪽으로 데리고 가서 재워보라고 울먹이듯 말했습니다. 유모는 한이를 안고서 다른 방으로 향했고 나영은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한이를 데리고 오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신이 무모한 짓을 한 것이 아닌가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고 안고 싶었던 한이가 이 집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은은 의사를 집으로 부르는 대신 한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서도 한이는 낯선 손길에 몸을 뒤틀며 계속 울어댔고 결국 진료 중간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진 나영은은 병원 복도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머뭇거리던 그녀는 결국 범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빠 지금 병원인데 한이가 계속 울어. 병원에 왔는데도 진정이 안 돼. 지금 빨리 와줄 수 있어? 놀란 범수는 전화를 끊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이는 범수가 병원에 들어섰을 때에도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범수가 다가가 한이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자 아빠 목소리를 들은 한이는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쳤습니다. 조심스럽게 한이를 안아 올린 범수는 한이야 괜찮아. 아빠 왔어 울지 마라 하면서 한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이만 데려간다고 엄마 노릇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알겠어? 나영은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치료 다 받고 나서 한이 우리 집으로 데려갈 거야. 너한테 있다가 한이 잘못되면 어쩔 거야? 다시는 데려갈 생각하지 마. 명심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하고 단호한 얼굴로 나영은을 쳐다보았습니다. 병원에서 한이를 데려온 이후 범수는 1차 양육권 판결에 강한 의문을 품고 판결문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내놓은 여러 증거가 무시당했고 판사의 태도는 처음부터 편향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광숙은 동석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범수 도련님이 양육권 재판에서 졌어요. 어떻게 이런 억울한 판결이 나올 수 있죠? 아직도 사법부가 이런 식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우리 한이 뺏기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광숙이 말끝을 맺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광숙의 말에 동석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광숙 씨 시동생이자 우리 호텔의 사회이사인 오 교수가 이런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면 내가 나서야겠네요. 동석은 곧바로 LX 호텔 법무팀에 연락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곧바로 법무팀은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의 일정과 접촉 인물 기록을 추적했고 그 과정에서 윤땡땡 고문 변호사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대웅그룹 장재형 회장의 법률 자문이자 전직 고등법원 판사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나영은이 최고의 변호사를 써서 재판에서 이길 거라고 큰소리쳤던 이유가 이제서야 분명해졌습니다. 범수는 그동안 모은 자료와 법무팀의 분석을 바탕으로 익명 SNS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재벌 법무팀과 판사 간의 부적절한 접촉, 골프 회동, 판결문 수정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폭로는 언론에 보도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고 담당 판사는 직무에서 배제됐으며 대웅그룹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장 회장은 거실에서 유리잔을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나영은은 벽 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기사를 본 뒤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장 회장은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애 데려오라고 허락했으면 조용히 데려다 키울 것이지 왜 나한테 피해를 주냐고. 재판까지 이기게 해줬더니 애를 왜 미리 데리고 와서 문제를 일으켜? 이 사태를 어떡할 거야? 손해가 얼마인지나 알아? 그는 눈을 부릅뜨며 테이블 위에 놓인 리모컨을 내던졌고 곧이어 손으로 그녀의 팔을 세게 잡아챘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지. 다음 순간 거센 손등이 그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나영은은 그대로 소파 옆으로 고꾸라졌고 벽에 부딪혀 멍이 들기 시작한 얼굴을 감싸주며 흐느꼈습니다. 지금 나 때렸어요. 입 다물고 있어 네가 일으킨 이 사건 어떻게든 막아야 하니까.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앞은 아득했고 지금껏 감춰진 남편의 진짜 모습이 자신을 덮쳐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영은을 끌고 들어간 장재형 회장의 서재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안에서는 무언가가 넘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이어 짧고 날카로운 신음소리, 그리고 억눌러 삼키는 울음이 벽 너머에서 뚜렷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나영은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선글라스를 꺼내 쓰고는 독수리술도가를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범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잠깐만 나와봐. 나 독수리술도가 앞에 와 있어. 범수를 불러낸 나영은은 여전히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습니다. 한이 한 번만 보여줘. 지금 잠들었어. 자는 모습이라도 한 번만 보게 해줘. 왜 이렇게 억지를 부려? 범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선글라스 벗어봐. 잠시 주저하던 나영은은 고개를 돌려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너 그 회장한테 맞은 거야? 어쩌다 이렇게 사니? 이런 모습 보니 정말 답이 없구나. 범수가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랑 다시 시작하면 안 돼?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한이랑 오빠만 있으면 돼. 앞으로 잘할게, 제발. 다시는 떠나는 일 없을 거야. 정말이야, 믿어줘. 나영은이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사정은 안타깝지만 돌아가. 여기 독수리술도가에 네 자리는 없어. 범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날 이후 범수는 법적 효력을 되찾은 양육권 판결과 나영은의 동의서를 확보해 한이를 무사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무리한 범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 범수는 신라주조 본사로 향했고 비서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배짱이 좋은 거야, 뻔뻔한 거야? 네가 여길 왜 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네가 인마 헛짓을 하는 바람에 우리 가족이 갈갈이 찢어지게 생겼다고.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두 분이 잘못 때문이죠. 오늘 두 가지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첫째는 강수에게 더 이상 친엄마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미스정 누나가 엄마라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는 거니까요. 네가 안다고? 그걸 알고 여태 비밀을 지켰단 말이야? 아무튼 술도가 놈들 지독한 거 알아줘야 해. 범수는 독고타기 비아냥거려도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술도가 형제들은 강수 친엄마가 누구든 상관없으니까요. 누가 뭐라 하든 강수는 우리 친형제입니다. 유전자 검사 같은 건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튼 강수한테는 제가 얘기할 거니까 앞으로 강수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십시오. 여기까지 첫 번째 부탁입니다. 부탁하러 와서 시건방 떠는 건 뭐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네가 하지 말라고. 내가 안 할 사람이야. 두 번째, 빨리 얘기하고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세리가 이번에는 강수가 누구인지 알게 돼서 충격을 받아 가출한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에는 솔직히 세리의 장래를 생각해서 교제할 생각은 없었지만 세리가 잘못될까 봐서 잠시 술도가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리 안 돌려보낼 거고요. 저희 결혼할 겁니다. 반대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부탁입니다. 뭐라고? 내가 왼수 같은 독수리 술도가 놈을 사위로 맞을 것 같아. 잘못을 한 사람은 회장님과 미수정 누나인데 왜 저와 독수리 술도가가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죠? 세리가 대신 용서를 빌더군요. 아무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부탁에 말씀 다 했으니 가보겠습니다. 잠깐, 내가 결혼 반대하고 세리랑 인연 끊으면 어쩔 건데? 그건 세리랑 두 분의 문제이니 제가 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런 놈이 있어? 결혼 허락해달라고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파네. 이게 무슨 경우야. 독고탁은 회장실을 나가는 범수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범수와 세리 두 사람의 사랑은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으로 구성해본 스토리이며 본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